네,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순천향병원 신경과 양현수입니다. 원래는 이제 요 시간이 한양대 김희진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또 당직이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교수들이 당직을 쓰다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이제 신경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중점이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질문 받기 전에 좀 저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 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달에 이제 김혜진 교수님하고 제가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좀 할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인지기능 검사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기억력이 떨어져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걱정이 돼요 라고 하고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보통 이제 치매 검사라고 이루어져 있는 게 뭐 피 검사가 있겠고, 그리고 머리 MRI나 이런 뇌 영상 검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신경심리검사라고 하는 인지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병을 진단 내리고 이제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그 사용하는 이제 인지검사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MSE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지기능 검사가 실제적으로 뭐 1시간 넘게 걸리는 이런 배터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정밀 기억력 검사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간단하게 하는 MMSE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검사는 실제적으로 치매를 진단 내릴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검사예요. 말 그대로 이 검사의 명칭은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한 뭐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간이 정신상태 검사 또는 뭐 간이 신경인지 검사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치매 진단도 중요하지만 바로 치매 치료제의 급여 인정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마 치매라고 진단을 받고 치매 약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뭐 어르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치매 약을 처방한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거 인지검사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 기억력 검사 결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약이 급여, 즉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는 그냥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반드시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 뭐 부모님이 됐든 우리 모시고 계시는 혹시라도 이제 치매와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께서 이런 인지검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라는 걸 한번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점수를 해야지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검사를 할 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중요하고요. 뭐 성별이라든지 또 교육 수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서 상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 자체 하나 가지고 그냥 치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뇌 영상 검사나 피 검사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약을 쓰는 보험 인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검사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트레벨류님께서 20점 이하가 나와야 아마도 보험 적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점은 아니고요. 이제 26점 이하면 보험 적용이 됩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검사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블루폼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거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저게 이제 블루폼이 되겠고, 그다음에 빨갛게 되어 있는 설문지가 이제
그 레드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문지를 이게 좀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검사 용지를 보게 되면 여기 30점 만점이고 30점 만점에 이렇게 지금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화살표로 저쪽으로 건너가진 않군요. 예. 그러면 이 항목들이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뭐 기억 등록, 시간 진압력, 장소 진압력, 기억 회상, 주의 집중, 언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냐면 보면은 이제 기억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블루폼하고 레드폼이 항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MMSE 검사를 아까 제가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같은 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 효과가 생기겠죠. 6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기억이 나서 그냥 답을 하게 되면 점수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면서 좋아졌다라고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좀 바꿔서 두 가지 형태로 기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등록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불러주고 이거를 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했는지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연필, 소나무, 또 레드폼 같은 경우에는 기차, 사과, 은행나무 이런 것들을 불러주고 이거를 잘 등록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진압력도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간이 망가지잖아요. 치매가 오게 되면. 그래서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요일, 계절 이렇게 해서 또 점수를 매기게 돼요. 또 장소 진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장소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리 어느 시에 살고 그다음에 현재 장소, 여기가 몇 층 이렇게 좀 자세하게까지 장소를 봅니다. 그래서 진압력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 도구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억 회상은 앞서 기억을 등록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른 항목들을 검사를 한 이후에 아까 좀 전에 이제 조금 전에 그 기억을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외우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외웠던 기억 단어를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힌트도 전혀 주지 않고. 그래서 다시 기억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억을 회상하는 이 작용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 계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 우리가 집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또 계산은 잘 하는지 이 두 가지 능력을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계산은 대표적으로 100 빼기 7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또 거기서 계속해서 7을 반복해서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검사하신 분들은 어르신이 미리 100 빼기 7 계산을 막 해보고 오세요. 검사 받기 전에. 이런 부분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100에서 7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빼게 하면서 내가 주의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숫자를 계산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계산 능력은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대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뭐 갑자기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어떤 명칭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치매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름대기라고 하는 항목을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그 파란색 블루폼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눈, 귀, 그러니까 뭐 이제 눈하고 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눈, 귀를 가리키고 이거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아주 단순한 거고요. 그리고 레드폼에서는 이제 입하고 코를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물어보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말하기라 그래서 우리가 뇌가 망가지게 되면 말을 따라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피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따라 말하기 기능이 어떤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 또 그 점수를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 블루폼에서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을 따라 말하게 하고요. 그리고 레드폼에서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요걸 이제 그대로 따라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하고
제가 뭐라고 했죠? 그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해 능력. 그러니까 치매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해력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말에 대한. 그래서 이해력 검사를 도형을 이용해서 이해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블루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네모를 가리키고 세모를 가리키세요. 이게 이제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드폼에서는 좀 반대로 했죠. 세모를 가리키고 네모 가리키고 동그라미가. 그래서 이렇게 만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각각마다 이제 점수를 매긴다. 그래서 뭐 2점 반응, 1점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표로 우리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읽기가 있습니다. 읽기. 우리가 치매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읽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읽기를 보는데 그냥 읽기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써 있는 글씨를 읽고, 자, 이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쓰인 대로 해보세요 라고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게요? 눈을 감으세요 라고 읽고 눈을 감아야 되겠죠. 그리고 입을 벌리세요 하고 입을 벌리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하고 내가 그대로 또 행동을 하게 하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테스트를 가지고 뇌의 영역이 잘 활동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쓰기가 있습니다. 쓰기. 쓰기는 그냥 어떤 걸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 지금 오늘 날씨가 어떤지 한번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오늘 날씨가 뭐 맑습니다. 또는 뭐 비가 옵니다.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문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철자도 좀 틀리고 문장이 좀 이상하더라도 우리가 주어와 동사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전달이 되면 만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력이 낮으신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내가 이해가 되게만 주어 동사 의미가 전달 이러면은 이제 만점을 주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기가 있습니다. 그리기. 그리기는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오각형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저 겹쳐 있는 오각형을 그대로 이제 따라 그리게 하는 건데 이 그림과 똑같이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오각형이 그려지고 가운데에 이 마름모 모양의 사각형이 있게 돼요. 이때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사각형이 아니고 가운데 지금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쪽에 오반응이라고 되어 있는 얘들을 보면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지만 안에가 이제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오각형 두 개가 아니라 오각형하고 사각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각형 그리기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공간 능력, 우리가 이 언어 기능뿐만 아니라 길찾기 장애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시공간 능력에 장애가 올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그리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몇 점 만점이냐면 30점 만점이에요. 30점. 30점 만. 여기 화살표가 되는군요. 예. 3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30점 만점인데 점수가 보통 20에서 23점이면은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0에서 19점일 때를 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0에서 9점일 때를 이제 말기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신경과학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학 문맹 어르신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규준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5세신데 대졸 이상, 교육연수가 이제 16년 이상이면 27점 이하여도 치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이 점수가 높아도 인지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아예 학교를 뭐 배운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20점 정도까지도 치매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제 요 미국 기준에 따라서 꼭 23점부터 치매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요 인지기능 검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있었으면은 미리 했었을 텐데,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관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과 전신이겠죠? 전신에 양성 속상 수축 증후군이 있습니다.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에 이상이 없는데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뭐 근육의 수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근전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안 좋은 소견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근육병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근전도나 이상 소견이 없고 예를 들면은 뭐 목 디스크라든지 어떤 신경의 눌림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뭐 수축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증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런 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수전증처럼 손이 떨려요. 떨리지만 근전도나 이런 어떤 뇌 MRI나 이런 거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병변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뭐 꼭 나 이건 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오히려 다행인 거죠. 다행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걸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좀 써서 좀 해보면 또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절하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오영도님께서 교수님 건강검진 뇌 MRI에서 남편분이 지금 혈액응고제,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드시네요. 그리고 녹내장, 신장내과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특이적인 밝은 부위 소견과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에서 동맥경화, 그 다음에 비우 나왔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분을 다 쓰셨네요. 그럼 남편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우선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는 이유가 건강검진 하고 나서 드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항응고제는 보통 건강검진하고 잘 쓰지는 않고요.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항응고제를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거를 드시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했네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경동맥이나 이런 부분에 동맥경화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항응고제가 약한 약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런 혈관 질환에서 쓸 수 있는 약제는 두 가지예요. 항혈소판 제제와 항응고제거든요. 항혈소판 제제는 말 그대로 우리 혈관 내에 이런 찌꺼기가 껴가지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이 혈소판이 자꾸 이 혈액을 응겨붙게 해서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항혈소판 제제를 써서 혈소판이 기능을 못하게 해서 응고가 안 되게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항혈소판 제제가 되고 항응고제는 심장이나 이런 데서 혈전이 잘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이 되고 또 심근경색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혈전을 이제 녹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항응고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약제를 추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신 이제 지금 경동맥 초음파에서 지금 동맥경화나 비후소견이 있다. 사실 이 내중막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중막 두께를 재서 이게 1mm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 걱정할 건 없는데 이게 뭐 1.5, 2mm 이상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나중에 뭐 뇌경색이나 혈관성 치매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오히려 그 고지혈증 약, 그러니까 우리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을 좀 추가로 같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분은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동맥경화가 진짜 뭐 한 5cm 이상 플락이 형성이 될 정도가 되면 나중에 수술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좀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영도님은 저는 좌측 뇌실 부위 주변에 결절성 병변, 열공경색 의심 소견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MRI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판독 소견만 보고 봤을 때 이 열공경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이 있어요. 뇌졸중이 중풍이잖아요, 한방에서는. 근데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고 그러고, 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 그래요. 그래서 출혈은 이제 아무래도 피가 고였으니까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이런 요법으로 가는 거고, 뇌경색은 말 그대로 혈관이 막혔으니까 우리가 주사나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작은 미세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열공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공뇌경색도 뇌경색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열공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래도 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열공뇌경색이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항혈소판 제제, 그러니까 항응고 제제는 아니고 항혈소판 제제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남편분은 저기에 뭐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약제들을 좀 추가해 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 오영도님 같은 경우에는 항혈소판 제제를 좀 사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야 뭐 아마 건강검진한 병원에서 아마 알아서 다 처방해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김마리님이신데요. 교수님, 남편이 자다가 심하게 피곤하다던가 운전을 좀 오래 했다던가 하면 잠꼬대를 심하게 해요. 왜? 액션까지 취하네요. 자다가. 동네 신경과에서 리포가 아니라 리보트릴일 거예요. 리보트릴을 처방해 줬어요. 근데 운전을 많이 하는 날은 그렇죠. 복용하고 자는데 다른 검사 좀 받았으면 하는데 어느 과에서 무슨 검사를 받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자다가 잠꼬대를 할 수 있죠. 피곤하면. 그런데 지금 액션을 취한다는 거는 이상 행동장애가 생기는 거죠. 옆에 사람을 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렘 수면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이 단계가 있어요. 잠이 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잠이 넌렘이라고 하는 스테이지가 1, 2, 3, 4에서 깊은 잠이 자다가 이제 렘 수면으로 되게 되면 꿈을 꿔요. 근데 렘 수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잠을 잘 때는 꿈을 꾸더라도 내가 몸을 움직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잠을 잘 때는 내 몸의 모든 근육은 마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비 상태로 잠을 자야 되는데 렘 수면 장애가 되게 되면 이 마비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 근전도 같은 거를 이렇게 꼽아 놓게 되면 막 근육이 움직인단 말이죠. 원래 수면 때는 근육이 마비가 와야 되는데 마비가 풀리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거죠. 옆에 사람 때리고 뭐 발차기를 해서 벽을 때려서 발 기부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이제 렘 수면 장애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저런 리보트릴 같은 약제들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 리보트릴은 항경련제예요. 원래 이렇게 경기하는 사람들을 조절해주는 항경련제였는데 이런 렘 수면 장애에서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검사 없이 쓴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 바로 수면 다원화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병원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면서 이 사람의 수면 패턴, 그리고 수면 시에 이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정말 이상 행동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리보트릴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약제들이 있어요. 뭐 파킨슨과 관련된 약제들도 이런 수면 장애에 또 사용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과에 가셔가지고 수면 다원화 검사를 해보시면 좋고, 특히 이제 렘 수면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치매나 파킨슨병의 또 위험 인자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미리 예방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좀 간단하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제 PPT로 다 넘어가면 MMSE라는 검사 있었죠? 요 MMSE는 아까 어떤 검사라 그랬죠?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을 내려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예요. 왜냐하면 약의 보험 때문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매년 하는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보더라도 치매 보험을 들어요. 치매 보험을 들었을 때, 나 치매 보험에서, 진단금을 받는다. 뭐, 진단금이 해당이 안 된다. 뭐, 간병금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검사. 그게 바로 CDR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CDR은 어떤 검사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MMSE라고 하는 검사는 인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치매를 진단 내리는 검사라고 한다면 CDR은 치매가 당신이 경증이냐, 중증이냐, 심하냐라고 하는 치매의 중등도를 평가하는 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뭐 치매 보험이라든지 진단보험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뭐 그 보상금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CDR 검사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CDR 검사는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면담을 하고서 평가를 해요. 크게 6가지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CDR 몇 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또 진압력도 보고 또 판단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그 다음에 위생, 몸치장 이 6가지 항목을 가지고 합을 내요. 합을 내서 우리가 이제 SOB라는 건 완전 합이고 다른 것들은 이제 요거에 따른 점수를 매겨서 CDR 1점면 경증 치매, CDR 2점 중등도 치매, CDR 3점 심한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DR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치매의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뭐 치매 진단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 진압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사회 활동, 그 다음에 집안생활 취미, 그 다음에 위생, 몸치장을 이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CDR 0이냐, 0.5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물어봅니다. 우리가 뭐 언제 생겼어요? 기억력이 갑자기 생겼냐? 뭐 정도가 어떠냐? 그리고 그 진압력은 시간만 망가졌는지, 장소도 망가졌는지, 사람도 못 알아보는지, 그리고 판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회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뭐 아예 뭐 일 못하고 집에만 있는지 아니면 아예 정상적인 일을 못하는지 은행 일 같은 거 잘 못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집안생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지만 뭐 간단한 뭐 바둑두기나 이런 것들 좀 한다든지 간단한 일만 한다든지 이런 평가 그리고 위생 뭐 옷을 잘 입는데 아니면은 날씨에 맞게 뭐 옷을 잘 선택하지 못한다든지 아니 아예 대소변에 실금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우리가 매겨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매우 주관적이겠죠. 환자가 뭐 무조건 심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CDR만 갖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검사들 그리고 MRI라든지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아까 MMSE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CDR 평가를 내려서 최종 CDR이 나오고 그 CDR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치매에 관련된 이제 뭐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요 CDR하고 MMSE 점수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요거 다 얘기해 드렸으니까 이제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흰둥이와 푸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 원래 김희진 교수님하고 같이 하면 좀 번갈아 가면서 해서 괜찮은데, 예. 전보다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가벼운 손 떨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이 신경과에서 진단을 받아볼 만한 증상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한번 방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나이가 궁금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조금 고령이시다 한다면 정말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뭐 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 기억력 저하가 실제적으로 그냥
어떤 양성 건망증이나 이런 별거 아닌 그런 내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뇌의 어떤 기억을 담당하는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검사를 한번 추천해 볼 만은 한데, 손떨림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떨림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양성, 가장 일반적인 우리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수전증과 같은 그런 병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손떨림이 다른 갑상선 질환이나 또는 파킨슨이나 여러 다양한 질환들 또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뭐 환자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기억장애와 이상행동, 그러니까 저 이상운동 질환이죠. 손떨림이 운동 질환이니까 이게 같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건강검진 차원에서 한번 뇌를 한번 촬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신경과에 방문하셔서 저는 검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피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폐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79세 아버지께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는데, 대화를 할 때 욱하거나 경기를 일으키듯 화를 내서 잘못된 일을 지적할 수가 없는데 가족으로 참 힘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이거는 조금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경색이 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뇌경색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마비가 오거나 어떤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동 증상이죠. 그러니까 언어 장애, 그리고 갑자기 못 걷게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욱하거나 경기를 일으키듯이 화를 낸다, 이건 이제 이상행동 증상이거든요. 뇌경색에서 이상행동이 증상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혈관성 치매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뇌경색을 일으키는 부위 중에, 뇌 부위 중에 전두엽 쪽에 뇌경색이 크게 오게 되면 처음부터 욱하거나 화를 내면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뇌경색을 진단받아서 마비가 오고 언어장애가 오고 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점차 환자분이 점차 이런 이상행동, 화를 내거나 성격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뇌경색에 의한 혈관성 치매 증상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억장애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뇌경색을 진단받은 병원에서 이걸 얘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런 이상행동과 관련된 인지기능 검사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지기능 약제들, 그리고 또 이런 화 같은 거 좀 안 내게 하는 이상행동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또 처방을 받게 되면 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성 치매의 어떤 전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쪽으로도 좀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홍재옥님인데요. 뇌 MRI 검사 시 좌측 중대동맥, 그러니까 중뇌동맥이겠죠. 이제 중뇌동맥 뇌혈관이 좁아져서 전장이 좁아져 안 보이다가 대학병원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장에서부터 올라가죠. 그래서 목 위로 경동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이 올라가요. 이 경동맥이 올라가서 우리 여기 관자놀이 있는 쪽 있죠? 관자놀이 쪽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가요. 관자놀이 쪽을 지배하는 그게 이제 중뇌동맥, 중간에 있으니까 중뇌동맥이고요. 이 앞으로 가는 전두엽 쪽으로 가는 걸 이제 전뇌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후두엽 쪽으로 가는 걸 이제 후뇌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위치에 따른 건데, 이 중간에 있는 이 혈관 매우 중요합니다. 중뇌동맥 혈관은 진짜 직결돼요. 반신마비 같은 거에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중뇌동맥 혈관이 좁아졌다, 이거는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뇌동맥 혈관이 좁아졌다 보니까 그 앞쪽으로 가는 혈관까지도
아예 안 보이게 되겠죠. 왜냐면 그쪽이 좁아졌으니까 혈류량이 적어졌으니까 그쪽이 안 보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래동맥 혈관 협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약물이 필요하고, 대학병원에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게 아마 그냥 건강검진 하신 건가 봐요. 대학병원에서 하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 중대동맥 협착에 대한 뭐 사진을 보긴 하겠지만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좁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뭐 막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심한 협착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시술까지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저는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뭐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대학병원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이제 두 과 중에 하나 가셔서 제가 봤을 땐 약물 치료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정도 소견이면. 그래서 약물 치료 반드시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박지연 님이신데요. 예,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세요. 일상적인 일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졌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어렵죠, 사실. 특히 이제 치매가 초기 때는 좀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중기,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상행동이 발생을 하고, 이제 보호자들이 많이 이제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안 되고, 뭐, 소대변도 자꾸 실수를 하고, 또 뭐, 누가 훔쳐갔다고 하고, 뭐, 며느리가 돈 훔쳐갔다고 그러고 화내기도 하고, 막 이런 또 밖에 밤에 나가서 배회 증상도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초기에서 중기 요 부분에서는 요즘에 우리가 그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속 모셔놓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있게 되면 치매는 계속 악화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뇌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약물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로서 할 수 있는 약의 한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뇌를 자극해 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뇌를 자극해 주는 거를 뭐 집에서 할 수가 없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주간보호나 또는 치매 안심센터 같은 데 방문하셔서 자꾸 뭐 뇌를 자극해 주는 뭐 음악 치료, 뭐 미술 치료, 뭐 인지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매가 너무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이 모시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 또는 치매 특별 등급이라는 소견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급수를 받고 결국 그럴 때는 이제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집에 오셔서 이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잘 이제 케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어의 도움을 받다가 정말 이제 그런 케어를 받아도 너무나 이제 보호자분들이 힘들 정도의 문제 행동, 이상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잘 갖춰져 있는 요양시설 이런 데를 좀 입소를 해서 또 관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치매를 진단받고 모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쭉 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치매는 한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사회가 같이 돌봐야 될 질환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치매 특별 등급, 노인 장교양 등급,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하셔서 최대한 좀, 국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급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혜택을 좀 받도록 하세요. 예. 다음은 저스트 무직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예. 치매가 예방이 가능한가요?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치매라고 하는 병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 뭐 혈관성 치매도 있고, 파킨슨과 관련된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 치매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쓰리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결국 혈관성 치매나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되고 거기에 이제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진짜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먼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그 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이런 기억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것들을 하면 좋아요? 뭐 어떤 거 먹으면 돼요? 어떤 것들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전에 나한테 안 좋은 걸 먼저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좋은 거를 찾다기보다는 나한테 지금 당면에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같은 것들 이런 위험 인자가 될 만한 것들을 좀 교정하고 고치는 게 중요하지 좋은 거를 막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좋은 건 너무나도 많고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뚜렷하게 알려져 있는 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하면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물 한 모금 먹고요. 예. 아마 이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지럼증이 자주 생깁니다. 이게 신경과로 진단을 받으러 가야 하는 증상인가요?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지럼증은, 사실 귀에서 올 수도 있고요. 머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심장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지럼증 하면 우리가 크게 7가지로 구별합니다. 타입을. 그리고 이 7가지를 가지고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과로 갈 수도 있고 약을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7가지를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해당이 되면 그 과에 가시면 돼요. 예, 신경과를 가실지 이비인후과를 가실지 심장내과를 가실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타입.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현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운. 현운이라는 거는 빙글빙글 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갑자기 옵니다. 어지러워서. 그리고 이제 환자를 만나면 환자가 천장이 막 빙글빙글 돌고 침대가 막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바로 현운인데 이건 바로 귀에서 오는 거예요. 귀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석증이라고 하는 칼슘 덩어리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떠져 나갔거나 또는 이제 전정신경에 망가지는 전전신경염이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입 1이에요. 이런 경우는 먼저 1차적으로 예비인후과가 원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2.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이제 어지럼증인데 아찔하게 어지러운 거예요. 잠깐 실신하듯이 어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성, 심장에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아찔하게 쓰러질 것 같은 약간 실신할 것 같은 아찔한 어지럼증을 보여요. 이건 타입 2예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심장내과에 가서 심장 초음파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받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막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환자가 어떠냐면 구토를 해요. 심하기로 따지면 제일 1번입니다. 막 구토를 하고 막 나는 여기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응급실로 실려와요. 이거는 오히려 귀에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타입 3는 걷는데 이상하게 내가 비틀비틀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 걸리고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걸어요. 이게 바로 뇌에서 오는 겁니다. 뇌에서 우리 뒤에 있는 소뇌라고 하는 전정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있거든요. 그 뇌가 망가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틀거리는 타입으로 와요. 이거는 이제 신경과를 가서 검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타입은 그냥 좀 붕 뜬 느낌 애매합니다. 지금 요렇게 말한 거와 관련 없는 그냥 좀 불안하면서 어지럽고 이러면은 약간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네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그러니까 정신과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약을 처방을 받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별로 중요치 않은데, 6번째 타입은 이제 안경을 쓰신 분들이 안경 도수가 안 맞거나 내가 이런 시야 장애가 발생을 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안과적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타입은 우리가 머리가 아픈 편두통인데 어지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정 편두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런 환자는 두통 환자예요. 두통 환자인데 내가 머리 아픈 거를 어지럽다고 잘못 인지를 합니다. 이것도 신경과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가지로 구별해서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타입 4, 타입 5, 타입 6, 타입 7 해서 이렇게 7가지를 좀 구별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신경과를 먼저 가세요. 왜냐하면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신경과적으로 만약에 놓치게 되면 중풍이기 때문에 환자가 마비가 오거나 생명의 위험성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이 손의 뇌경색은.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있으면 신경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지금 오늘 이런 인지기능과 관련된 앞서 치매 환자,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에 내원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진단하는 검사, MMSE라는 검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치매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보험 진단금 또는 보험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치매 중증도를 보는 CDR이라고 하는 검사. CDR은 아까 CDR 1, 2, 3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검사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치매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를 우리가 이제 구별해보는 그런 검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 질문 또 많이 있으신데, 저희가 또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이제 저 말고 또 한양대 김희진 교수님이랑 제가 같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못다한 답변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저 혼자 진행을 했지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달 3번째 금요일에 또 방문을 해서, 그때는 이제 김희진 교수님이랑 같이 방문을 해서 또 이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저녁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